당신 남편의 재산, 이제 제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여기서 혼자 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치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느낌이었죠. 숨이 막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온몸의 혈액이 순간 멈춘 것 같았어요. 그녀는 내 며느리였습니다. 내가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함께 나눈 그 아이의 아내였어요. 장례식장에서 함께 울었던 사람. 49제까지 함께 지냈던 가족.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따뜻한 단어가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 있는지를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신뢰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나 쉽게 서로를 베어낼 수 있는지를요. 이야기는 그보다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범했던, 아니 평범하다고 믿었던 어느 가을날의 오후였습니다. 10월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가을 특유의 선선한 바람이 커튼을 살랑이며 거실에 고요한 평화가 감돌고 있었죠. 저는 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려 애썼습니다. 며느리 나경이와 함께 이 큰 집을 지키며 슬픔을 나누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죠.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따라 문득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서 뭔가 정리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어쩌면 예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서재 문을 열자 오래된 책과 서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남편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있는 듯한 공간. 3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남편이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은 곳이었어요. 책장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낡은 서류들을 분류하면서요. 대부분은 오래된 회사 서류나 지나간 영수증들이었습니다. 버려도 될 것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책장 맨 아래 칸, 두툼한 경제학 책들 뒤에 숨겨진 듯 꽂혀 있는 게 하나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오래된 수첩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손으로 꺼내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붉은 가죽 표지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질감의 가죽에 금빛 글씨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이창호 개인장부,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이 장부를 본 적이 없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부부였는데 이런 물건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누가 보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듯이요. 이상했습니다. 제 집, 제 남편의 물건인데 왜 이렇게 죄를 짓는 것 같은 기분이 들까요? 천천히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어요.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쓴 글씨들. 각 페이지마다 날짜와 금액, 그리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장부처럼, 아니 정확히 장부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손 떨림이 심해졌습니다. 이준호 1억 원 2020년 3월 15일 사업자금. 박미선 3천만 원 2021년 7월 22일 긴급자금. 최영수 5천만 원 2021년 11월 3일 투자금. 모두 아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친척, 가까운 지인들. 남편이 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건가요? 아니면 빌렸다는 건가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대한 비밀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왜 이런 장부를 숨겨뒀을까요?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근처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선하경 5천만 원 2022년 1월 10일 확인. 선하경. 내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주변 소리가 다 사라진 것 같았어요. 오직 제 심장 뛰는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쿵쾅, 쿵쾅, 쿵쾅.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며느리에게 이런 거액을 줬다는 건가요? 언제요? 왜요? 2022년 1월 10일. 그 날짜를 되새겼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시기였어요.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몸도 많이 안 좋았고 정신도 온전치 않았던 때였죠. 그런데 그 시기에 며느리에게 5천만 원을? 더 이상한 건 며느리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재산을 정리하면서도 한 번도 이 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어요. 확인이라는 단어도 신경 쓰였습니다. 다른 항목들은 사업자금, 긴급자금, 투자금 같은 용도가 적혀 있었는데 며느리 이름 옆에는 그냥 확인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무엇을 확인했다는 걸까요? 저는 장부를 꼭 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해가 기울어 서재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장부를 꼭 안고 남편의 비밀을 마주하면서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세요? 장 봐왔어요. 며느리 나경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밝고 상냥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황급히 장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건 제 남편의 것이고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장부가 우리 가족의 평화를 깨뜨릴 거라는 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며 서재 문을 열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시어머니의 얼굴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불안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나기 전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어젯밤 내내 뒤척이며 생각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거든요. 주방에 서서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정원의 국화꽃을 비추고 있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가꾸던 꽃들이었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이렇게 활짝 피어나곤 했죠.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과연 제가 남편을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요? 붉은 장부를 발견한 후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이 한 모든 말, 모든 행동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비밀들도 있는 건 아닐까? 그 5천만 원은 무슨 의미일까?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일찍 주무셨나 봐요.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나경이 단정한 차림으로 주방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언제나처럼 단정한 머리, 깔끔한 옷차림, 그리고 미소를 띤 얼굴.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미소가 달라 보였습니다. 어제까지는 따뜻해 보였던 그 미소가 오늘은 왠지 계산적으로 느껴졌어요. 아니, 어쩌면 원래부터 그랬는데 제가 못 봤던 걸까요? 응. 잠이 일찍 깨더라. 너는 잘 잤니? 네, 잘 잤어요. 어머니, 오늘 아침은 제가 만들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함께 살면서 익숙해진 동선이었어요. 이 집의 며느리로서, 아니, 이제는 거의 집주인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28살. 아직 젊은 나이죠. 예쁘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는 여자였습니다. 처음 아들이 데려왔을 때부터 흠잡을 데 없었어요. 아들과의 결혼식, 그렇게 행복해 보이던 두 사람. 그리고 2년 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었을 때 나경이는 저보다 더 슬퍼했던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기절까지 했었죠. 그 후 3년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붉은 장부를 알게 된 후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모든 말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을까? 아니, 그럴 리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의심이 많아진 것 같았어요. 며느리를 3년이나 봐왔잖아요. 그 아이가 나쁜 사람일 리 없다고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의심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겁니다. 한번 싹 트면 계속 자라나거든요. 물을 주지 않아도 햇빛이 없어도 알아서 무성하게 자라나는 잡초처럼요. 어머니, 찌개 끓였어요. 드세요. 며느리가 상을 차렸습니다. 따끈한 된장찌개, 고소한 김구이, 갓 지은 밥. 정성스러운 아침 상이었어요. 고맙다, 나경아. 그런데 요즘 일은 어떠니? 회사 다니느라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회사 일도 적응했고 요즘은 프로젝트도 잘 풀려가고 있어요. 다음 달에는 보너스도 나온대요.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원이라고 했죠. 마케팅 쪽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평소에도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돌아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수입은 얼마나 될까? 회사원 월급으로. 이 큰 집의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면서 자기 생활까지 유지하려면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그 5천만 원. 만약 남편이 정말 그 돈을 줬다면 며느리는 그 돈을 어디에 썼을까?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나경아, 혹시 돈이 필요한 거 있니? 생활하는데 부족한 건 없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며느리의 반응을 살피면서요. 아니요, 괜찮아요, 어머니. 제 월급으로 충분해요. 걱정 마세요. 너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준비된 대답처럼요. 그리고 며느리의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정장으로 갈아입고 가방을 챙기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는 모습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어머니, 다녀올게요. 오늘 저녁은 회식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혹시 뭔가 잊고 다시 돌아올까 봐요. 5분, 10분.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판단했을 때 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붉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잠 못 이루며 곱씹었던 그 페이지를 다시 펼쳤어요. 선하경 5천만 원 2022년 1월 10일 확인. 손가락으로 그 글씨를 쓰다듬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쓴 듯 평소보다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많이 아팠으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남편이 왜 이 돈을 며느리에게 줬는지, 며느리는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왜 저에게 숨겼는지, 모든 걸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문득 남편의 서류철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은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금융 거래에 대한 기록을 남겼죠. 통장 사본, 계약서, 영수증, 전부 정리해서 보관하곤 했습니다. 저는 서재의 파일 캐비닛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남편의 흔적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드디어 찾았습니다. 2022년 1월이라고 적힌 파일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열자 여러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병원 청구서, 약 영수증,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서. 심장이 뛰었습니다. 거래 내역서를 펼쳤어요. 2022년 1월 10일. 출금 금액 5천만 원. 출금 내역 선하경. 증거였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며느리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한 거였어요. 하지만 왜? 무슨 이유로? 저는 계속 서류를 뒤졌습니다. 뭔가 더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파일 맨 밑에서 작은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글씨로 휘갈겨 쓴 메모였어요. 나경이에게 마지막 부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 특히 아내에게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아내에게는이라고? 왜요? 왜 저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무엇을 숨기려고 한 걸까요?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배신감도 밀려왔어요. 남편이 저를 믿지 못했다는 사실에, 뭔가를 숨겼다는 사실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마르고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울어서는 안 돼. 지금은 진실을 밝혀야 할 때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탐정이 된 것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며느리 몰래 남편이 남긴 흔적들을 하나씩 추적해 나갔어요. 먼저 은행부터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명의의 계좌들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혹시 그 5천만 원 외에 다른 거래가 더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출근한 후 저는 가장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에는 남편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 신분증을 챙겨 넣었어요. 은행에서 필요할 서류들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평생 거래하던 은행 지점이었어요. 30년 넘게 다닌 곳이라 직원들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고인의 계좌 정리를 좀 하려고요.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줬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서류를 확인하고 상급자의 승인을 받고 1시간쯤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거래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두툼한 서류 묶음이었어요. 남편이 사망하기 전 1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천천히 내역서를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거래들이었어요. 생활비 출금, 병원비, 공과금. 그런데 페이지를 넘길수록 점점 이상한 부분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남편의 계좌에서 큰 금액들이 자주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한 번에 500만 원, 1천만 원씩. 그리고 그 돈들은 모두 같은 계좌로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수취인 선하경. 손이 떨렸습니다.
5천만 원만이 아니었어요. 그 전부터 계속 여러 차례에 걸쳐 며느리에게 돈이 송금되고 있었던 겁니다. 빠르게 계산해 봤습니다. 총 금액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1억 원이요? 남편이 며느리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줬다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 계좌로 송금된 돈들이 많네요. 혹시 이 계좌에 대한 정보를 더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타인의 계좌 정보는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잠시 주저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계좌의 명의인이 최근에도 저희 은행을 이용하시고 계세요. 며칠 전에도 보셨어요. 며칠 전에도 봤다고요? 며느리가 이 은행을 이용한다는 말인가요? 혹시 무슨 업무를 보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물어봐도 답을 해줄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거래 내역서를 가방에 넣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돈. 남편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며느리에게 줬을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그 돈을 어디에 썼을까요? 만약 정말 급하게 필요한 돈이었다면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며느리의 생활. 제가 보기에 며느리의 생활은 평범했습니다. 특별히 사치를 부리거나 큰 돈을 쓰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1억 원이 넘는 돈을 어디에 썼을까요? 저축? 투자? 아니면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며느리에게 다른 남자라도 있는 건 아닐까? 그 사람과 함께 돈을 쓴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져만 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큰 진실이 숨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그게 뭔지 알 수 없어서 답답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누군가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회식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회식이 취소돼서 일찍 들어왔어요. 저녁 준비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미소, 그 친절한 말투, 그 자연스러운 행동. 전부 연기가 아닐까? 뭔가를 숨기기 위한 가면이 아닐까? 그래, 나는 좀 산책하고 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온통 1억 원, 붉은 장부, 남편의 비밀로 가득했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응, 좀 그러네. 일찍 들어가서 쉬어야겠어. 거짓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자마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거래 내역서를 꺼내 다시 펼쳤어요. 숫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패턴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였어요.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제 방문 앞에서요. 숨을 죽였습니다. 혹시 문을 두드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한참 후 발소리는 다시 멀어졌습니다.
며느리 방으로 가는 소리였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에 집중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거래 내역서를 보고 또 보며 메모를 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송금 날짜들을 보니 일정한 패턴이 있었어요. 매달 10일, 정확히 매달 10일마다 며느리에게 돈이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회성이 아니에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거래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송금은 2022년 1월 10일, 남편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혹시 이게 매달 계속되는 거래였다면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계속 돈을 주려고 했던 걸까요? 그럼 이건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주는 돈이었다는 건가요? 마치 월급처럼? 아니면 용돈처럼? 하지만 며느리는 직장이 있었어요. 왜 남편이 며느리에게 매달 돈을 줘야 했을까요? 너무 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답은 하나도 찾을 수 없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이제 단서를 찾았으니 계속 추적해 나가야 한다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며느리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어요. 마치 숨어서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요. 아침에 며느리가 일어나는 시간, 출근하는 모습, 저녁에 돌아오는 시간, 모든 걸 메모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없는지, 평소와 다른 행동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며느리는 규칙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고 8시에 출근하고 저녁 7시에 귀가했습니다. 회식이나 야근이 있을 때는 미리 알려줬고 주말에는 집에서 쉬거나 친구들을 만났어요.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수상했어요.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았어요. 다른 사람의 방을 몰래 뒤지는 건 잘못이죠.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몇 권의 책, 그리고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랍 안에는 문구류, 영수증,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꺼내봤어요. 대부분 며느리와 제 아들의 사진이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여행 사진, 일상 사진들. 보고 있자니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뒤에 뭔가 더 있는 게 보였어요.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며느리의 필체로 빼곡하게 뭔가 적혀 있었어요.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가계부처럼요. 2021년 11월 500만 원 입금. 2021년 12월 500만 원 입금. 2022년 1월 5천만 원 입금. 입금? 남편이 송금한 돈을 며느리는 입금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용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투자 300만 원. 대출 상환 10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며느리에게 대출이 있었나요? 무슨 대출이었을까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어요. 부동산 계약금 5천만 원. 부동산? 며느리가 부동산을 샀다고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남편이 준 돈으로 며느리는 부동산을 산 거였습니다. 하지만 왜 남편이 며느리의 부동산 구입을 도와줬을까요?
그리고 왜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샤워를 끝낸 거예요. 황급히 수첩을 제자리에 놓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나와 제 방으로 뛰어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들킬 뻔했어요. 방문을 닫고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부동산. 며느리가 남편의 돈으로 부동산을 샀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다음 날 저는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등기소에 가는 거였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면 명의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가 어디 부동산을 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등기부등본을 떼죠? 주소를 알아야 하잖아요. 고민하던 중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우편물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요즘은 부동산을 사면 관련 서류들이 우편으로 오잖아요. 세금 고지서나 관리비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우편함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며느리 앞으로 온 우편물이 있는지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며느리 앞으로 온 등기 우편이었어요. 발신인은 이응이응 아파트 관리사무소였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서울 강남구 이응이응동. 강남이라고요? 강남의 아파트를 샀다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강남 아파트면 가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저는 그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퇴근하기 전에 슬쩍 우편물을 원래 자리에 놓아뒀어요. 다음 날 저는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메모해둔 주소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고요. 등기부등본 발급하시는 거죠? 어느 부동산이신가요? 서울 강남구 이응이응동 이응이응 아파트 이응이응동 이응이응호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프린터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용을 확인했어요. 소유자 선하경, 등기 날짜 2022년 2월 5일, 취득 가격 8억 원. 8억 원이라고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며느리가 8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고요? 남편이 준 돈이 계약금이었다면 나머지 돈은 어디서 구한 걸까요? 대출? 아니면 다른 돈이 있었나요? 더 놀라운 건 등기 날짜였습니다. 2022년 2월 5일. 남편이 돌아가신 게 2월 20일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보름 전에 며느리는 이미 아파트를 샀던 거였습니다. 계획적이었어요. 남편이 아파서 정신이 온전치 않을 때를 노려서 돈을 받아내고 아파트를 산 거였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어요. 며느리를 믿었는데,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됐습니다. 아직 더 알아내야 할 게 있었어요. 나머지 돈은 어디서 왔을까? 남편이 준 돈만으로는 8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없잖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다시 남편의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계좌나 자산이 있는 건 아닐까 해서요. 그리고 오래된 파일 속에서 보험 증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든 생명보험이었어요. 수익자는 선하경, 보험금은 3억 원이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이 준 5천만 원에 매달 받았던 돈들을 모아서 계약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 보험금 3억 원을 받았죠. 그걸로 아파트 잔금을 치른 겁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남편이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남편이 계획한 거일 수도 있어요. 왜 남편은 며느리에게 이렇게까지 해줬을까요? 그리고 왜 저는 제외시킨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답을 찾았지만 더 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퇴근했을 때 저는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여기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경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가 예감한 듯한 눈빛이었어요. 무슨 얘기요? 아버님이 너한테 돈을 많이 주셨더라. 그리고 넌 그 돈으로 아파트를 샀고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추스르더니 담담하게 말했어요. 알고 계셨군요.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니? 우리 가족이잖아. 아버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특히 어머니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저를 배제한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어머니께 비밀로 하라고 하시는지. 하지만 아버님은 확고하셨어요. 그래서 넌 그냥 따랐던 거야? 시어머니를 속이면서. 속인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말장난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따지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그 아파트, 이제 네 명의로 되어 있지? 네. 보험금도 네가 받았고? 네. 수익자가 저였으니까요. 너무 담담한 대답이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화가 났지만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됐어요. 나경아, 난 네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 분명 이유가 있었겠지. 아버님도 너도 그 이유를 알고 싶어? 며느리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기억하세요? 며느리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준호 오빠를 만나서 이렇게 따뜻한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요. 제 집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도박 중독자였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견디다 못해 저를 두고 떠나셨고요. 저는 빚더미에 앉은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었죠.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니. 준호 오빠를 만났을 때 저는 제 과거를 숨겼어요. 부끄러웠거든요. 그리고 오빠도 어머니도 아버님도 제 과거를 모르셨죠. 그런데 아버님은 알고 계셨던 거야? 네.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아버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죠. 네 아버지가 빌린 돈 때문에 힘들지?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남편이 알고 있었다니.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어떻게 시아버님의 돈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계속 권하셨어요.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 도와야지. 라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처음 500만 원을 받았어요. 제 아버지의 빚을 갚는 데 썼죠. 그리고 그 후로도 아버님은 매달 돈을 주셨어요. 내 미래를 위해 저축해라라고 하시면서요. 남편의 마음씨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왜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나한테 말했어야지. 난 네 시어머니잖아. 나도 도와줄 수 있었어.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평생 힘들게 사셨으니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알면 반대하실 거라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알았다면 분명 반대했을 거예요. 며느리에게 그렇게 큰 돈을 주는 걸 좋아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남편과 며느리가 저를 배제한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아프시기 시작했을 때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나경아, 내가 오래 못 갈 것 같다. 그동안 내게 준 돈으로 집을 하나 사라. 그게 내가 너한테 남겨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완강하셨어요. 그리고 5천만 원을 주시면서 이걸로 꼭 집을 사라고 하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보험금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렀죠. 아버님의 유언을 지키고 싶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남편의 마음도 며느리의 선택도.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쓰렸어요. 왜 저는 제외된 걸까요? 저도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래도 나한테 말했어야 했어.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라도.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아버님이 그렇게 신신당부하셨거든요. 절대 어머니께는 말하지 말라고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이해가 되면서도 슬프면서도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사실 하나만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아버님이 어머니를 많이 걱정하셨어요. 당신이 가고 나면 어머니가 외로워하실까봐.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잘 모시라고요. 그게 제가 여기서 함께 사는 이유예요. 아버님의 부탁을 지키기 위해서요. 물론 저도 어머니를 좋아하고 함께 사는 게 좋아요. 하지만 처음에는 아버님의 부탁 때문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저를 걱정했던 거였어요. 자기가 먼저 가면 제가 혼자 남을까봐 며느리에게 부탁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거고요. 나경아,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함께 울었습니다. 슬픔, 미안함, 그리움, 여러 감정들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의 과거, 남편의 배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완전히 편해지지는 않았어요. 뭔가 빠진 조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설명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출근한 후 저는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붉은 장부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페이지를 하나하나 넘기며 혹시 놓친 게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장부 맨 뒤 페이지에서 작은 글씨로 쓰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그 진실이 가족을 지킬 수 있다면 거짓도 때로는 필요하다. 무슨 뜻일까요? 남편이 쓴 글인 것 같았는데 의미가 모호했어요. 거짓? 무슨 거짓을 말하는 걸까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말한 게 전부가 아닌 건 아닐까? 저는 다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더 깊이요. 며느리가 산 아파트에 대해 더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그 아파트 시세에 대해 물어봤어요. 아, 그 아파트요? 요즘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은 10억은 좋게 될 겁니다. 10억이라고요? 며느리가 산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2억이나 올랐다는 건가요?
그 아파트 단지가 재개발 예정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요. 재개발? 그럼 며느리는 그걸 알고 그 아파트를 산 걸까요?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재개발 정보를 알고 그 아파트를 샀다면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죠. 그리고 남편도 그 계획에 동참한 걸까요? 더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구청에 전화를 걸어 그 지역의 재개발 계획에 대해 문의했어요. 그 지역은 2021년 말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공개되지 않았고요. 2022년 3월에 공식 발표됐죠. 2021년 말에 지정됐지만 공식 발표는 2022년 3월이라고요? 며느리가 아파트를 산 게 2022년 2월이었어요. 공식 발표 전이었죠. 그럼 며느리는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남편이 알고 있었던 걸까요? 남편은 평생 부동산 업계에서 일했습니다. 인맥도 넓고 정보도 많았죠. 혹시 남편이 재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며느리에게 그 아파트를 사라고 한 걸까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투자였던 거예요. 며느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 하지만 왜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함께 투자할 수 있었잖아요. 아니면 혹시 불법적인 게 있었던 걸까요? 내부자 거래 같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돌아왔을 때 저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나경아, 그 아파트 재개발 지역이더라?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네, 알고 계셨어요? 지금 알았어. 너도 알고 있었니?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이 알려주셨어요. 그 지역이 재개발될 거라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사라고 하셨죠. 아버님이 어떻게 알았을까? 아버님은 부동산 업계에 오래 계셨잖아요. 인맥이 많으셨으니까.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찜찜함이 남았어요. 그럼 이건 투자였던 거네.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네. 아버님은 제 미래를 걱정하셨어요. 준호 오빠가 없어진 후 제가 혼자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재산을 불려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다. 남편의 마음도 며느리의 선택도.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나경아, 나한테 숨기는 거 없지? 다 말해줘. 나도 알 권리가 있어. 며느리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하나 더 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역시 뭔가 더 있었던 거예요. 그 아파트, 제 명의지만 사실은 반은 어머니 거예요. 뭐라고? 아버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아파트를 사면 나중에 팔아서 반은 어머니께 드리라고요. 그게 아버님이 어머니께 남기는 유산이라고 하셨어요. 깜짝 놀라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 시세가 10억쯤 된다고 들었어요. 제가 팔면 5억은 어머니께 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언제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지금까지 미뤘어요. 남편이 저를 위해 그렇게 계획한 거였어요. 며느리에게 돈을 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저를 위한 유산을 만들어둔 거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며느리의 진심이 모두 느껴졌어요. 나경아, 미안해. 네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하는 건데. 죄송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드러나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있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완벽하게 설명됐어요. 너무 깔끔하게 정리됐죠. 그게 오히려 수상했습니다. 며느리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아파트의 반이 제 것이라는 걸 증명할 서류는 없었죠. 그냥 며느리의 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또 속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를 믿고 싶었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고 싶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붉은 장부, 송금 내역, 아파트 구입, 며느리의 설명까지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법적으로 따지면 그 돈은 모두 며느리 분 것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며느리 분께 증여한 거니까요.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며느리 분이 약속을 지켜서 반을 주신다면 다행이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구두 약속은 증거가 되지 않거든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다만 만약 고인이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돈을 송금했다면 증여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이 어렵죠. 남편이 암으로 투병 중이었어요. 많이 아팠죠. 그렇다면 당시 의료 기록을 확보하시고 정신 상태에 대한 의사의 소견을 받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제게 많은 걸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안감도 증폭시켰어요. 며느리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분명 이 시간에는 회사에 있어야 하는데 며느리는 한 남자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남자가 있었나요? 그 순간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말, 모든 행동이 거짓이었던 건 아닐까? 저는 황급히 건물 그늘에 숨어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와 그 남자는 카페로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회사 동료? 아니면 질투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제 아들의 아내였어요. 아들이 죽은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와?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젊잖아요. 평생 혼자 살라고 할 수는 없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그들은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면서 남자는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며느리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이 떨어진 후 저는 며느리를 뒤따라갔습니다. 며느리는 지하철역으로 향했고 전철을 탔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같은 전철에 탔습니다. 며느리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며느리는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혹시 그 남자와 함께 그 아파트에 사는 건 아닐까? 불안한 상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갔고 한 동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뭘 가지러 갔던 걸까요? 며느리는 다시 지하철역으로 향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조금 늦게 집에 도착했어요. 며느리는 이미 집에 와 있었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며느리는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응, 좀 산책했어. 저도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중에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나경아, 요즘 회사 일은 어때? 괜찮아요. 좀 바쁘긴 하지만요. 오늘도 야근했니? 아니요. 오늘은 일찍 끝났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오후에 회사에 있지 않았어요. 남자와 함께 있었죠. 며느리는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을 숨기는 걸까요?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며느리 방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오늘 아파트에서 가져온 그 가방이요. 하지만 가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다 숨긴 걸까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옷장 매니 선반에서 그 가방을 발견했어요. 조심스럽게 가방을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하나씩 꺼내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아는 그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다른 주소였습니다. 계약 날짜는 한 달 전이었고 금액은 12억 원. 12억이라고요? 며느리가 또 다른 부동산을 샀다는 건가요?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더 놀라운 건 계약서에 적힌 이름이었습니다. 공동명의 선하경, 김준혁. 김준혁? 누구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오늘 만난 그 남자가 김준혁인 건가요? 며느리가 그 남자와 함께 부동산을 샀다고요? 서류를 더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어요. 사업자 등록증이었습니다. 상호명은 중경인테리어. 대표자는 선하경과 김준혁. 며느리가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그것도 그 남자와 함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는 회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는 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건가요? 그때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 방에 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황급히 서류를 가방에 넣고 옷장에 다시 넣으려고 했는데 방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 가방을 왜?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경아, 이게 뭐니?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제 방을 몰래 뒤지셨군요. 며느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 넌 회사원이 아니었어.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 그것도 다른 남자와 함께. 그래요. 회사는 6개월 전에 그만뒀어요. 너무 담담한 대답이었습니다. 죄책감도 당황함도 없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요? 어머니, 정말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믿지 않으셨잖아요. 항상 의심하고 감시하고 뒤를 캐고 이렇게 제 방을 뒤질 정도로요. 그건 내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거짓말이요? 저는 제 사생활을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어머니께 제 모든 걸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그 남자는 누구야? 김준혁이라는 사람. 제 사업 파트너예요. 그리고
제 약혼자예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약혼자라고요? 약혼자? 준호가 죽은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3년이에요, 어머니. 3년이나 됐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며느리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아직 28살이에요. 평생 과거에 묶여 살 수는 없어요. 준호 오빠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해요. 그래서 아버님의 돈으로 그 남자와 사업을 시작한 거야? 그게 내가 할 짓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버님의 돈은 아버님이 저한테 준 거예요. 제가 어디에 쓰든 제 자유예요. 반은 나한테 준다고 했잖아. 아파트를 팔면 반은 내 거라고. 그건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어요. 며느리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의심하고 뒤를 캐는 걸 알았을 때 실망했어요. 저는 3년 동안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어요. 아버님의 부탁이기도 했지만 제 진심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믿어주지 않으셨죠. 은행에 가서 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부동산을 알아보고 변호사와 상담하고 다 알고 있어요. 며느리가 다 알고 있었다니.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믿지 못하는데 제가 왜 어머니를 위해 제 재산을 나눠야 하죠? 그건 아버님의 유언이었잖아. 증거 있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증거 있으세요?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 외에는 아무 증거도 없었어요. 며느리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인정하세요. 그 돈은 모두 제 거예요.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집을 나갈 거예요. 준혁이와 함께 살 거거든요. 다음 달에 결혼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의 재산, 이제 제 거예요. 그리고 곧 제 남편과 함께 더 큰 부를 일굴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여기서 혼자 사세요. 며느리는 돌아서서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마르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이긴 것처럼 행동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제게도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붉은 장부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다시 확인했어요.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장부 맨 뒤 페이지, 얇은 종이가 붙어 있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던 부분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종이를 떼어냈습니다. 그 안에 작은 메모지가 숨겨져 있었어요.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렇게 숨기게 돼서. 하지만 나경이를 믿을 수 없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뒀어. 은행 대여금고 213호. 비밀번호는 당신 생일. 거기에 모든 증거가 있어.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증거를 남겨뒀다고요? 남편도 며느리를 의심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만들어둔 거죠. 갑자기 힘이 솟았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출근한 후 저는 서둘러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대여금고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213호요. 직원이 안내해 줬습니다. 대여금고실로 들어가서
213호 금고 앞에 섰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제 생일. 띠링 마이너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녹취록이었어요. 남편과 며느리의 대화를 녹음한 것 같았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경아, 이 돈을 내게 주는 건 네 미래를 위해서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반드시 내 아내를 잘 모셔야 해. 그리고 아파트를 팔면 반은 아내에게 줘야 해. 이건 약속이야. 네, 아버님. 약속할게요. 이걸 어기면 모든 걸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장치를 해뒀어. 명심해. 남편이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다음 서류는 증여계약서였습니다. 하지만 일반 증여가 아니었어요. 조건부 증여였습니다.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아내를 3년 이상 정성껏 모실 것, 아파트 매각 시 50%를 아내에게 지급할 것, 위 조건을 어길 시 모든 증여는 무효가 되며 환수됨. 그리고 이 계약서에는 며느리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였어요. 마지막 서류는 남편의 편지였습니다. 제게 쓴 편지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쳤어요.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경이가 약속을 어겼거나 당신을 힘들게 하고 있을 거야. 미안해. 나는 나경이를 믿고 싶었어. 준호를 잃고 힘들어하는 그 아이를 도와주고 싶었어. 하지만 동시에 당신을 보호하고 싶었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이렇게 증거를 남겨두었어. 조건부 증여계약서가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야. 나경이가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증여를 무효화하고 모든 재산을 회수할 수 있어. 여보,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이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어. 사랑해. 항상 당신 편이야. 창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끝까지 저를 지키려고 했던 거였어요. 저는 모든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무기가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신중해야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바로 들이대면 오히려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가지고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님, 이건 완벽한 증거입니다. 조건부 증여계약서에 며느리분의 서명까지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그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며느리분이 계약 조건을 어겼으니 증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용한 돈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며느리분 단독 명의로 되어 있지만 증여 무효가 인정되면 그 돈으로 산 아파트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계약 위반 사실을 알리고 증여 무효를 통보하는 거죠. 그리고 협상을 시도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바로 진행해주세요. 변호사는 며칠 안에 내용 증명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카드를 꺼낼 때였어요. 저녁, 며느리가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었어요. 어머니, 저 들어왔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차가운 태도였습니다. 어제의 대화 이후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나경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또 무슨 얘기요? 어제 다 했잖아요. 며느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못한 얘기가 있어. 아주 중요한 얘기지.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빨리 하세요. 저 바빠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뭔지 아니? 며느리는 무심하게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모르는데요? 아버님이 남기신 거야. 대여금고에 보관되어 있었지. 며느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조건부 증여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거 네 서명이 맞지? 며느리는 계약서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건부 증여계약서야. 아버님이 너한테 돈을 준 건 조건이 있었어. 그 조건을 네가 지키지 않았으니 이 증여는 무효야. 며느리는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런 계약서가 있는 줄 몰랐어요. 네가 서명했잖아. 아버님이 돈을 주실 때 이 계약서에 서명했을 거야. 며느리는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아버님이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 하셔서 자세히 읽지도 않고 서명했어요. 형식이 아니었어.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야. 저는 녹취록도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와 아버님의 대화 녹음이야. 아버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 아내를 잘 모시고 아파트를 팔면 반을 주라고. 네가 약속했잖아. 며느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넌 그 약속을 어겼어. 날 속였고 다른 남자와 결혼 준비를 하고 이 집을 떠나려고 했지. 그건 계약 위반이야. 하지만 저는 3년 동안 어머니를 모셨어요. 계약서를 봐. 정성껏 모셔야 한다고 되어 있어. 네가 한 건 정성이 아니야. 그냥 의무감으로 한 거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넌 날 속이고 배신했어.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변호사와 상담했어. 이 계약서로 증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대. 그리고 내가 받은 모든 돈, 그 돈으로 산 아파트, 전부 돌려받을 수 있어.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안 돼요. 저는 이미 그 돈을 다 썼어요. 사업에 투자했고 아파트도 샀고 그건 네 문제야. 법적으로 네가 반환해야 해. 어머니 제발 우리 합의할 수 없을까요? 제가 반을 드릴게요. 약속한 대로 반을 드릴게요. 며느리는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 갔는지 지금은 겁먹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소송까지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 몫을 받고 싶을 뿐이었죠. 아파트를 팔아. 그리고 반을 내게 줘. 그럼 소송은 하지 않을게. 하지만 아파트를 지금 팔면 사업 자금이 없어져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한테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결정해.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그리고 나경아. 어제 네가 한 말 기억나? 당신 남편의 재산 이제 제 거예요라고 했지.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그건 네 거가 아니었어. 아버님은 처음부터 날 보호하려고 했던 거야. 넌 그저 임시 보관자였을 뿐이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고 저에게 공손하게 대했어요. 어제까지의 냉랭한 태도는 사라지고
다시 예전의 상냥한 며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진심이 아니라 계산된 행동이라는 걸요. 사흘째 되던 날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 앉아. 며느리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아버님이 주신 돈으로 제 미래를 만들려고만 했지 어머니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팔겠어요. 그리고 반을 어머니께 드리겠어요. 약속대로요. 드디어 항복한 거였습니다. 언제까지? 빠르면 한 달 안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그 지역 아파트가 잘 나가거든요. 좋아. 그럼 계약서를 쓰자. 저는 미리 준비해둔 합의서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해 준 거였어요. 여기 서명해. 아파트 매각 후 50%를 내게 지급한다는 내용이야.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어. 며느리는 합의서를 읽어보더니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며느리가 약속을 어기면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소송은 하지 않으시는 거죠? 네가 약속을 지킨다면 말이야.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저는 아직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약속을 지킬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며느리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을 내놨습니다. 저도 함께 가서 확인했어요. 이 아파트 금방 나갈 겁니다. 요즘 이 지역이 핫하거든요. 한 10억 5천에서 11억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10억 5천에서 11억이라고요? 며느리가 8억에 샀는데 1년 만에 2억 5천에서 3억이 오른 거였어요. 그럼 제 몫은 5억 정도가 되겠네요. 며느리도 5억 정도를 가지는 거고요. 사실 며느리 입장에서도 나쁜 거래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받은 돈이 1억 정도였는데 5억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전부를 가질 수 있었는데 반을 나눠야 하니까요. 일주일 후 첫 번째 구매 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10억 8천에 사겠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며느리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실래요? 좋아. 팔자.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계약금 10%를 먼저 받고 한 달 후에 잔금을 받기로 했어요. 계약금 1억 800만 원 중 5,400만 원이 제 몫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당일 제 통장으로 5,4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어머니, 입금 확인하세요. 저는 핸드폰으로 입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5,400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잔금도 이렇게 주는 거지? 네, 약속했잖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는 계속 저에게 잘해줬어요. 마치 예전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거라는 걸요. 돈을 다 주고 나면 며느리는 다시 떠날 거예요. 잔금일이 다가왔습니다. 계약한 날짜 하루 전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잔금 받으면 바로 송금해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잔금 받고 나면 저 이사 갈 거예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남자랑? 네. 준혁이랑 다음 달에 결혼해요. 며느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오래 모시지 못해서. 괜찮아.
넌 네 인생을 살아야지. 저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괜찮으실 거예요? 혼자 계시는 거? 걱정 마.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잔금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10억 8천만 원에서 계약금을 뺀 9억 7천2백만 원. 그중 절반인 4억 8천6백만 원이 제 몫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약속대로 당일 제 통장으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어머니, 입금 확인하세요.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4억 8천6백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계약금과 합하면 총 5억 4천만 원. 남편이 저를 위해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고맙다, 나경아. 아니에요. 원래 어머니 거였으니까요. 며느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많이 부족했지만 어머니는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셨어요. 나도 고마웠어. 힘들 때 함께 있어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포옹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일주일 후 며느리는 짐을 싸서 이 집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가끔 연락드릴게요. 그래, 너도 행복해라.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죽음, 며느리와의 동거, 붉은 장부의 발견, 의심과 조사, 그리고 진실. 모든 게 드라마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제 몫을 찾았고 며느리도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저 혼자였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적막했어요. 혼자 식사를 하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드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며느리와 함께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혼자 있는 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걸요. 저는 5억 4천만 원으로 작은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안전한 금융 상품에 투자했어요. 그리고 일부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에 썼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제 꿈을 위해 살고 싶었거든요.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이었어요. 동네 한적한 곳에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인테리어도 제 취향대로 했고 메뉴도 제가 직접 개발했어요. 카페 이름은 창호의 정원이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딴 거였어요. 남편이 사랑했던 정원을 떠올리며 지은 이름이었죠. 카페를 오픈하던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동네 이웃들, 오랜 친구들, 그리고 의외의 사람도 왔었어요. 며느리 나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며느리는 꽃다발을 들고 와서 수줍게 웃었습니다. 나경아, 와줘서 고마워. 어머니가 카페를 여신다는 소식 들었어요. 꼭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카페 한쪽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시다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래.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며느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창호의 정원이라는 이름 참 좋네요. 아버님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랬으면 좋겠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많이 욕심부렸어요. 이제 그만 사과해.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제가 어머니를 많이 실망시켰잖아요. 넌 네 인생을 선택한 거야. 그게 잘못은 아니야.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절대 용서 못했을 거예요.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하게 된 거야. 넌 아직 젊고 네 미래가 있잖아. 과거에 묶여 살 수는 없는 거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꼭 오세요. 그래, 갈게.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후, 며느리의 결혼식에 갔습니다. 신랑 김준혁은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며느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 아들과 결혼할 때만큼이나요. 저는 축하해 줬습니다. 진심으로요. 결혼식이 끝나고 며느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해라, 나경아. 어머니도 행복하세요. 카페도 잘 되시고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포옹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각자의 인생을 사는 별개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4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슬픔, 배신, 의심, 분노, 온갖 감정을 겪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평화로웠습니다. 제 카페에서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 단순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한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사장님, 여기 커피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사장님은 언제부터 카페를 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새로 시작한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해야죠.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싶으니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당신이 남겨준 유산으로 꿈을 이뤘어. 고마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붉은 장부를 마지막으로 펼쳤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적힌 페이지들. 이제 이 장부는 필요 없었어요.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제목도 찾았으니까요. 저는 장부를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재 깊숙한 곳에 보관했어요. 언젠가 훗날 누군가 이 장부를 발견한다면 이상한 가족의 이야기를 알게 되겠죠. 의심과 배신, 그리고 용서와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를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시는지 의견과 함께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같이 행복합시다.